생물학적으로 비효율적인 술이 문명과 함께 진화한 이유가 있다. 생물학적으로 술은 독입니다. 뇌세포를 파괴하고 간을 혹사시키고 내일 쓸 체력을 미리 끌어다 씁니다. 숙취는 말할 것도 없고 장기적으로는 각종 질병의 위험을 높입니다. 의학적으로만 보면 술은 백해무익한 물질입니다. 인류가 오로지 생존과 효율만 추구했다면 이 비효율적인 액체는 수천 년 전에 사라졌어야 맞습니다. 더 나은 영양분을 섭취하고 더 건강한 음료를 마시고 더 맑은 정신으로 생존 확률을 높였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습니다. 아니, 문명이 발달할수록 술은 더 정교해졌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는 맥주를 만들었고 그들은 맥주 제조법을 점토판에 새겨서 후대에 전했습니다. 중세 유럽의 수도원에서는 와인을 빚었고 수도사들은 포도밭을 가꾸며 양조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쌀로 술을 빚었고 각 지역마다 고유한 발효 방식을 개발했습니다. 현대에 와서는 수백 가지 증류주가 존재하며 위스키 한 병이 수백만 원에 거래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이 이렇게까지 술에 집착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취하고 싶어서일까요? 아니면 현실을 잊고 싶어서일까요? 그것만이라면 인류는 더 효율적인 도피처를 찾았을 겁니다. 명상이나 운동, 혹은 다른 화학물질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술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딱 하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타인과 진정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굳이 이 쓴 액체를 마시는 진짜 이유를 문화와 심리, 역사의 관점에서 분석해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건 술의 본질은 알코올 분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술의 본질은 그것이 만들어내는 특별한 상황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화학적 무장해제. 술은 상대에게 나는 지금 당신을 속일 계획이 없다고 증명하는 도구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타인을 의심합니다. 저 사람이 내 것을 뺏을까? 나를 공격할까? 나를 속일까? 내 약점을 이용할까? 우리 뇌는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런 계산을 합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생각이 아니라 자동적인 프로세스입니다. 진화 심리학적으로 이것은 당연합니다. 수십만 년 전 타인을 너무 쉽게 믿었던 우리 조상들은 살아남지 못했으니까요. 배신당하고 이용당하고 공격당한 사람들은 유전자를 남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의심 많은 조상들의 후손입니다. 우리 DNA에는 경계심이 새겨져 있습니다. 맨정신은 방패를 든 상태입니다. 언제든 공격받을 준비가 된 긴장한 상태입니다. 표정을 관리하고 말을 조심하고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상태로는 진정한 협력이 불가능합니다. 서로를 의심하면서 어떻게 같이 사냥을 나가고 집을 짓고 공동체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신뢰 없는 사회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구축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처음 만난 사람과는 더욱 그렇습니다. 술은 이 방패를 강제로 내려놓게 만드는 화학적 무장해제 도구입니다. 내가 취해서 판단력이 흐려진 모습을 당신에게 보여준다는 것. 이것은 역설적으로 나는 지금 당신을 공격할 치밀한 계획이 없습니다를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술에 취한 사람은 이협적이지 않습니다. 그는 약점을 드러낸 상태이고 공격받기 쉬운 상태입니다. 취한 사람은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고 말이 꼬이고 감정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배우들도 술 취한 연기를 할 때는 컨트롤을 잃은 상태를 표현하려고 애씁니다. 왜냐하면 술의 본질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통제력의 상실. 이것이 바로 술의 첫 번째 사회적 기능입니다. 상대에게 내 약점을 먼저 드러냄으로써 신뢰를 구축하는 것. 동물의 왕국에서 개들이 배를 보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나는 당신을 공격할 의도가 없습니다 라는 신호. 술 한잔하자는 말은 알코올을 섭취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서로의 무기를 내려놓고 안전지대에서 만나자는 상호 불가침 조약입니다. 우리 함께 취하자는 것은 우리 함께 무방비 상태가 되자는 제안입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중대한 협상을 앞두고 왜 사람들은 먼저 술자리를 갖자고 할까요?
서류와 계약서와 법률적 보장만으로는 상대의 진심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상대가 어떻게 취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보면 그 사람의 본성이 어느 정도 드러납니다. 술자리에서 인격이 바뀌는 사람을 우리는 경계합니다. 평소에는 점잖다가 술만 먹으면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혹은 지나치게 감정적으로 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술을 못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술자리는 본성을 확인하는 자리인데 그들의 본성이 불안정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을 마셔도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 다만 조금 더 솔직해지고 편안해지는 사람은 술을 잘한다고 평가받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분해 능력과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평소에도 본성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는 신호입니다. 술은 인간이 발명한 가장 오래된 거짓말 탐지기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천 년 동안 작동해온 시스템입니다. 두 번째 이유, 사회적 가면벗기. 술은 사회적 역할을 잠시 멈추고 그 안에 사람을 꺼낼 수 있는 유일한 핑계입니다. 현대 사회는 피곤합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내내 직급, 나이, 역할이라는 가면을 쓰고 연기를 합니다. 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대표로서, 혹은 교수로서, 선배로서, 팀장으로서 하루에도 수십 번 역할을 바꿔가며 적절한 말투와 표정과 태도를 연출합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이것을 인상관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타인에게 보여줄 나를 계산하고 조정합니다. 상사 앞에서는 공손하게, 부하 직원 앞에서는 권위 있게, 고객 앞에서는 친절하게, 가족 앞에서는 든든하게. 이 모든 것이 연기입니다. 이 연기는 필요합니다. 사회가 돌아가려면 누군가는 부장 역할을 해야 하고 누군가는 아버지 역할을 해야 하니까요. 역할 없이는 조직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라는 거대한 연극의 배우들입니다. 하지만 이 연기를 24시간 지속하면 인간은 반드시 고장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역할 과부하라고 부릅니다. 내가 맡은 역할이 나를 집어삼켜서 진짜 나를 잃어버리는 상태. 가면을 너무 오래 쓰면 가면이 얼굴에 달라붙어서 떼어낼 수 없게 됩니다. 중년의 위기가 오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아버지, 남편, 직장인, 가장이라는 역할만 해온 사람이 문득 깨닫습니다. 진짜 나는 누구지? 이 역할들을 다 벗어던지면 나는 뭐가 남지? 술자리는 이 엄격한 사회적 규율을 잠시 멈추는 일시 정지 버튼입니다. 술이 들어가면 점잖던 부장도, 긴장한 신입도, 엄격한 교수도, 카리스마 넘치는 대표도 계급장이 떨어진 그냥 취한 인간으로 돌아갑니다. 술김에 한 말이라는 면죄부가 주어지면서 평소에는 절대 하지 못했을 말들이 허용됩니다. 부하 직원이 상사에게 사장님, 솔직히 그 결정은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술자리뿐입니다. 상사도 부하에게 나도 사실 요즘 힘들어. 위에서 압박이 장난 아니야 라고 야금을 토로할 수 있는 건 술자리뿐입니다. 격식이라는 딱딱한 껍질을 깨야만 비로소 그 안에 진짜 사람이 보입니다. 특히 감정을 숨기는데 익숙한 어른들에게 술은 유일한 핑계가 됩니다. 우리 사회는 어른에게, 특히 남성에게 지나치게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강해야 하고, 의연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약한 모습을 보이지 말아야 하고. 남자가 그런 거 가지고 힘들어하면 어떡해? 같은 말들이 어른들을 짓누릅니다. 맨정신에 힘들다, 외롭다, 무섭다, 불안하다 말하면 무능해 보일까봐, 나약해 보일까봐, 자격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봐 삼킵니다. 하지만 술 기운을 빌리면 그 약한 소리가 허용됩니다. 내가 취해서 그래. 평소엔 안 그러는데. 우리는 알코올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나의 약함을 드러내도 안전한 시간이 필요해서 마시는 걸지도 모릅니다. 나도 완벽하지 않은 인간이라는 것을, 나도 두렵고 외로운 존재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술자리의 가장 큰 미덕은 다음 날 아침 리셋입니다. 어제 술 마시고 이상한 소리 했지? 미안해. 이 한마디면 어젯밤의 고백은 없던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고백은 확실히 상대방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내 약함을 털어놓았고 상대는 그것을 들어주었고 우리의 관계는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술은 대화의 목적을 결론 도출해서 공감 확인으로 바꿉니다. 낮의 대화와 밤의 대화는 완전히 다른 게임입니다. 맨정신의 대화는 정보 교환이 목적입니다. 논리적이어야 하고 효율적이어야 하고 결론이 나야 합니다. 마치 체스 게임 같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면 나는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해야 하고 대화는 어떤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정보는 교환할 수 있지만 마음은 교환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업할 수는 있어도 친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간 대화는 논리의 나사가 풀린 재즈 연주가 됩니다. 효율성과 유용성을 따지던 이성의 필터가 제거되면서 평소라면 쓸데없는 소리라고 삼켰을 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 사실은 말이야. 요즘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아. 너는 그럴 때 없어. 갑자기 다 부질없게 느껴질 때, 가끔은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 있잖아. 나만 이렇게 사는 건가 싶을 때 있어. 이런 말들은 결론이 없습니다. 해결책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어디로 향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순간의 감정이고 막연한 생각이고 정리되지 않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 쓸데없는 말 속에 사실은 진짜 내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인간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나와 그것의 관계와 나와 너의 관계. 나와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도구로 보는 관계입니다. 업무상 필요해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나는 관계. 상대방은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입니다. 편의점 직원, 택시 기사, 업무상 만날 수밖에 없는 거래처 담당자. 이들은 기능으로 존재합니다. 나와 너의 관계는 상대를 목적 그 자체로 보는 관계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중요한 관계. 그 사람이 무엇을 해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 있는 관계. 낮의 대화는 대부분 나와 그것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상대방에게서 정보를 얻거나 업무를 처리하거나 목적을 달성하려고 대화합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간 대화는 나와 너의 관계로 전환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해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해집니다. 술은 대화의 목적을 결론 도출해서 공감 확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취해서 횡설수설했던 지난밤을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느꼈던 온도는 기억날 겁니다. 그때의 분위기, 그때의 감정, 그때 느꼈던 연결감. 아, 이 사람도 나처럼 외롭구나. 이 사람도 나처럼 불안해하는구나. 이 사람도 결국 나랑 비슷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도 매일 가면 쓰고 사는구나. 이 사람도 가끔은 무너지는구나.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상대방의 논리가 아니라 그 사람의 체온입니다. 인간은 고립되면 죽습니다. 물리적으로 죽지 않더라도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고독은 질병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독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는 것을, 나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나만 이렇게 힘든 게 아니라는 것을. 술은 이 확인을 가능하게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술이 없으면 우리는 각자의 가면 뒤에 숨어서 서로 괜찮은 척, 강한 척, 문제없는 척 하다가 헤어집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 가면이 벗겨지고 우리는 서로의 약함과 불안과 외로움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그 확인 속에서 우리는 위안을 얻습니다. 술의 가치는 액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만드는 무장해제된 상황에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술이 사람을 삼켜버리면 그건 그냥 약물 오남용이고 추태일 뿐입니다. 그건 낭만이 아니라 비극이죠. 알코올 중독은 개인을 파괴하고 가족을 무너뜨리고 사회에 막대한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술이 도구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순간 모든 긍정적 기능은 사라지고 파괴만 남습니다. 술 없이는 사람을 만날 수 없고, 술 없이는 잠들 수 없고,
술 없이는 하루를 버틸 수 없는 상태. 그것은 술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술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술이 나와 타인 사이에 높고 단단한 벽을 허무는 도구로 쓰일 때,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지난밤의 대화가 부끄러움이 아니라 그리움으로 남을 때, 그때 술은 인류가 발명한 가장 오래된 사회적 접착제로서 기능합니다. 인류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거의 모든 문화권에서 술과 유사한 취하게 만드는 물질이 존재했습니다. 남미의 아야와스카, 중앙아시아의 마유주, 아프리카의 팜 와인, 태평양 섬들의 카바. 형태는 다르지만 기능은 놀랍도록 같았습니다.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하고 의식을 치르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 취하는 것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사회적 행위였습니다. 함께 취한다는 것은 함께 무장해제된다는 것이고, 함께 약해진다는 것이고, 함께 가면을 벗는다는 것이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술이 하는 역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술을 통해 관계를 확인하고 신뢰를 쌓고 고립을 극복합니다. 형태는 바뀌었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술의 가치는 알코올 도수나 브랜드에 있지 않습니다. 비싼 술을 마신다고 해서 더 좋은 관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마시는 와인이나 허름한 포장마차에서 마시는 소주나, 그것이 만드는 효과는 본질적으로 같을 수 있습니다. 술의 진짜 의미는 술 그 자체가 아니라 술이 만들어내는 무장해제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봅니다. 가면 너머의 사람을, 역할 너머의 인간을, 직급 너머의 생생한 존재를, 부장이 아니라 취한 중년 남자를, 신입이 아니라 불안한 청년을, 교수가 아니라 외로운 지식인을.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인간이 수천 년 동안 이 비효율적인 액체를 포기하지 않은 진짜 이유입니다. 술은 우리를 연결시켜줍니다. 맨정신으로는 절대 도달할 수 없는 깊이로. 물론 술 없이도 이런 연결이 가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맨정신에도 가면을 벗을 수 있고, 약함을 드러낼 수 있고, 진심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술은 필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면을 벗는데 핑계가 필요하고, 약함을 드러내는데 변명이 필요하고, 진심을 말하는데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술은 그 핑계이자 변명이자 용기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술잔을 기울일 때 한 번쯤은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취하려는 걸까? 아니면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걸까? 만약 그 술자리가 서로의 무기를 내려놓고 잠시 가면을 벗고 약해도 괜찮다고 느끼게 만드는 시간이라면 그 술은 단순한 기호품이 아닙니다. 그건 관계를 가능하게 하는 장치이고, 신뢰를 만들어내는 의식이며, 고립된 인간을 다시 공동체로 돌려보내는 아주 오래된 도구입니다. 물론 술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인간이 맨정신으로도 솔직해질 수 있었다면, 약해질 수 있었다면,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면 술은 필요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계산하고, 늘 연기하고, 늘 괜찮은 척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 비효율적인 액체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술이 몸에는 해로울지 몰라도 관계에는 작동했기 때문입니다. 술의 진짜 가치는 알코올 도수에도, 브랜드에도, 가격표에도 있지 않습니다. 술의 가치는 그 술이 만들어낸 무장해제된 순간, 그리고 그 순간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인간으로 보게 되는 그 짧은 시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생물학적으로는 비효율적인 술이 문명과 함께 진화해온 인간적인 이유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